네, 안녕하십니까. 민법 강의를 맡게 될 이종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시험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시험은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또 견뎌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책 순서에 따라서 제1장 민법 총칙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큰 흐름만 보겠습니다. 네,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물권법이 나옵니다. 물권법 14문제 정도 나옵니다. 3편 채권 나옵니다. 채권은 계약법인데 계약법에서는 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10문제.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6문제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험 큰 테마를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계약 중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물건에 가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칙에 물건 중 부동산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었는데 매매에서 등기한다 해서 무엇을 취득한다? 네, 소유권 취득한다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시간상 흐름은 요게 맞죠. 매매에서 등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좀 공부할 때 힘들 때는 제일 쉬운 데가 먼저 A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부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고요. 민사특별법은 이 일반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 만들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1장 민법 총칙. 자, 제1절 통칙이라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통칙. 네, 1절 통칙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자, 요거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법원 있고 권리 의무와 신의 성실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우측에 권리의 종류에서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거기 청구권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자, 이 청구권이 던지면 상대방께서 청구권에 대해서 예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은 상대방이 예스 노 할 수 있는 거고, 한편 그 마지막에는 형성권이란 말이 있어요. 형성권. 자, 형성권은 던지면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예스다 노 할 수가 없다는, 선택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물권법 들어가서 공부할 때 이 용어 때문에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은 상대방이 예스 노 할 수 있고 형성권은 상대방이 예스 노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청구권. 자, 그래서 법전에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글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것이 글자 그대로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물권법에서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청구권은 상대방이 yes, no 선택할 수 있고 형성권은 상대방이 yes, no 할 수 없다는 거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변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항변권은 그 앞에 있는 청구권 있죠. 이 청구권이 날라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자, 이 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권? 항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항변권은 특히 채권법에서 동시이행의 무슨 권? 항변권 할 때, 그때 테마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변권은 청구권에 노하는 권리다. 요 정도에서만 일단 기억하시고, 해당하는 파트에서 나올 때마다 청구권인지 형성권인지 또 항변권인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있는 예를 갖다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게요. 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제2절 권리 주체가 나옵니다. 이것도 권리 주체인데 구체적으로는 시험범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주체의 반대말은 권리 뭐가 될까요? 객체가 되겠죠. 권리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주체의 반대말은 객체니까 주체는 뭐가 있고, 네,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주체, 자연인, 법인이고, 객체는 우리가 물건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래서 주체는 자연인,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은 태아가 이 세상에 뭐하면 출생하면 우리가 자연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법인은 단체가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우리 자연인은 출생 과정에서 사망할 때까지 능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출생해서 뭐 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능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을 둬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 19세 때, 몇 살 때? 만 19세 때, 자, 행위 능력을 갖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 능력. 그래서 19세가 안 된 이쪽은 미성년자란 말 쓰겠죠. 미성년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무슨 능력이 없다? 네, 행위 능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행위 능력 없는 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이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법 조문상 취소할 수 있다. 취소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세 넘어서 또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한정 후견 개시, 자, 그런 선고를 받게 되면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 없는 자들은 이렇게 미PP 아셨습니까? 그래서 행위 능력 없는 자를 책에서는 이제 제한 능력자, 그래서 명칭을 기억합시다.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갖다가 이제 법전에서는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다? 미PP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뭐가 있다는 거? 미PP. 그래서 미PP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연습하세요. 무효 사유가 아니고 네,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이유가 나올 겁니다. 행위 능력 없는 사람은 미PP,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자들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면 무효가 아니고 뭐다? 취소란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연 위에 보시면 의사 제한 능력자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신줄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PP인 자가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입니다. 미PP인 자하고 아닌 자. 그러면 미PP는 일단 취소라는 단어를 깔고 있습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다 깔고 있습니다. 자, 미PP가 아닌 자들은 취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다음 미PP인 자는 다시 정신줄, 의사 능력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정신줄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 능력이라고 했죠? 의사 능력조차가 없으면 요거는 무효란 단어를 쓴다는 거. 다음 미PP 아닌 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 사람? 정신줄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럼 정신줄이 없는 사람은 무효란 말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미PP인 자는 정신줄이 없으면 취소도 있고 무효도 있고 두 가지를 몽땅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나중에 이중효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자, 미PP 아닌 자는 자, 취소란 말은 없고 정신줄이 없으면 무효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 양쪽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한 능력자 취소란 단어 쓰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의 효력은
독자적으로 법령을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는 선임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유가 제한 능력자 취소는 절대적 취소라는 거 있습니다. 나중에 또 같이 묶어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이 있고 능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 능력 있다 없다 결정하시고 다음 정신줄 있다 없다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뭡니까? 뒤에서 무효 취소 다시 나올 겁니다.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권리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 나왔죠? 물건. 거기 물건 단어입니다. 물건. 자, 물건은 다시 크게 세 가지 파트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하고 뭐? 부동산, 동산. 자, 두 번째가 주물, 종물 있고요. 세 번째가 원물,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부동산, 동산 들어가면 부동산 개념은 자, 물건은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다. 먼저 첫 번째 분리 방법이에요. 자, 부동산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러면 토지 위에 살짝 지울게요. 자, 토지 위에 건물 같은 정착물, 담 같은 정착물, 수목 같은 정착물이 있겠네요. 그래서 건물도 정착물이고 수목도 정착물이고 담도 정착물. 그래서 부동산 개념은 토지 플러스 뭐다? 정착물이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건물 같은 정착물, 수목 같은 정착물, 담 같은 정착물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토지의 정착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부동산 개념이고요. 동산은 부동산 아닌 것들을 하면 되겠죠. 이 개념은 나중에 물권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겠죠. 자, 두 번째는 주물하고 종물입니다. 글자 그대로요. 주종관계 있으니까 주가 가면 종물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물, 종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것은 구체적 시험법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게 있다는 거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그럼 주물, 종물에서 하나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고 나중에 주된 물건에 만약에 물권법에 저당권이 설정되게 되면 저당권 설정되게 되면 주물에도 미치겠지만 종물에도 당연히 미치겠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종물도 취득한다는 얘기고, 자, 세 번째는 원물과 과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래 물건과 과실. 과실은 천연과실하고 그 다음 무슨 과실이 있다?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은 원칙적으로 원물 소유자가 가져가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물권법하고 또 계약법 가서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건 얘기는 나중에 물권법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나오면서 아마 설명이 나올 겁니다. 객체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시험범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제4절 법률행위 개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제4절부터입니다. 법률행위 개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법률관계와 권리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테마를 갖고 온 거예요. 권리 주체가 있었고, 그죠? 두 번째 권리 뭐가 있었고, 객체가 있었고, 세 번째 이제 권리가 뭐 하는 거다?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테마가. 그래서 앞에 한 얘기들은 그냥 주체는 아까 뭐가 있었고, 자연인, 법인이 있었고, 객체는 물건인데 부동산하고 뭐가 있었고, 동산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물하고 종물이 있었고, 세 번째는 원물과 과실이 있었다. 이런 얘기 설명드린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시험범위라는 얘기예요. 변동. 그죠? 그래서 권리 변동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발생, 두 번째 변경, 세 번째 소멸을 세 가지 세트 명칭이 바로 뭐다? 변동. 자, 그 변동 보시면 거기 안에 원시도 있고 뭐 승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분류를 할게요. 자, 그러면 발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처음으로 취득한다, 원시 취득이고, 이어받는다가 승계 취득이 됩니다. 원시가 뭐다? 승계. 그래서 원시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 신축이 있겠죠.
근데 하나 기억해 둘 것이 나중에 취득시라는 말이 있어요. 취득시효 또는 시효 취득합니다. 요것도 뭐다? 승계가 아니고 원시라는 것을 한번 꼭 기억하세요. 여기 판례 태도가 되었습니다. 판례 태도. 다음에 승계는 이어받는데 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전적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설정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설정적. 자, 같은 승계인데 이전적은 전주 권리가 완전 소멸하면서 이전하는 게 이전적 승계고, 설정적 승계는 전주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매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이 완전 상실하면서 그대로 이쪽에 이전되죠. 자, 설정적 승계는 갑이 소유권이 있는데 을한테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 존속하면서 이 사람이 전세권 사용하는 동안만큼 뭐한다?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설정적 승계. 다음에 이전적 승계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찍어서 가는 특정 승계하고 몽땅 일괄해 가는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특정 승계 가장 대표가 매매, 포괄 승계의 대표가 뭐다? 상속. 그래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인, 그래서 특정 승계가 나오면 특히 사람 이름 나왔을 때요, 특정 승계인, 시험 볼 때는 특정 승계 나오고 포괄 승계 나오거든요. 이때 특정 승계인은 선의와 악의에 따라서 선의는 가능한 한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맞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주는 것이 보통 맞겠죠. 그래서 구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포괄 승계인은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포괄 승계인 나오면 돌아가신 분하고 DNA가 같다. 그래서 보호 가치가 없는 거고, 특정 승계인은 앞사람하고 이 유전자가 같은 게 아니니까 거래상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특정 승계의 매매하고 포괄 승계의 상속, 그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변경이 있습니다.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자, 성질적 변경 하나 기억하세요. 물건 인도 채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든지 물상 대위. 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성질적 변경. 그 다음 밑에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효력 변경이라고 합니다. 순위가 승진한다든지 임차권 등기하면 채권이 물권화 된다는 것. 자, 그 정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률관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네, 거기 사실 있고 요건 있고 효과 있죠. 네, 이 권리 변동이 사실은 효과입니다. 효과. 그래서 변동이 생기는 원인을 갖다가 크게 법률 행위라는 타이틀을 논의합니다. 법률 행위인 것하고 아닌 것. 그 다음에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의사 표시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 안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이 권리 의사 표시가 이걸 갖다가 소속을 어디라 보니까 법률 사실, 재료.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법률 요건,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요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률 효과. 이게 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 법률 행위, 의사 표시. 그래서 법률 사실 중 제일 중요한 게 뭐고? 의사 표시. 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법률 사실 분류가 있잖아요. 법률 사실 분류 중에서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맨 꼭대기에 의사 표시라는 것 있죠. 의사 표시. 그래서 여기 청락, 승낙, 취소란 말 있죠. 사실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의사 표시. 나머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 표시고, 법률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법률 효과 변동 생기죠. 그래서 의사 표시 그대로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과
의사표시 안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 아닌 것으로 한 권리변동, 이런 테마를 가지고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법률사실, 법률요건, 효과. 자, 그럼 이것을 갖다가 매매로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청약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 요거는 법률사실 의사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계약이 되면, 네, 매매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법률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이 원하는 것은 뭐 달라? 네, 대금 달라는 청구권이 효과고, 매수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네, 재산권 주세요. 재산권 달라는 청구권, 여기에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건, 효과, 뭐 요 정도에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측에 법률행위의 분류가 나옵니다. 이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를 분류해 보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입니다.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가장 기본 분류한 것이 뭐다? 네, 거기 이제 단독행위란 말이 있고, 계약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합동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 나옵니다. 자, 의사표시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별로 표시할게요. 별로. 그러면 단독행위는 별 하나로 일방적 되는 것이고, 계약은 서로 마주보고 대립적 되는 것이고, 합동행위는 나란히 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것은 합동행위는 안 나오고, 자,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 요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을 가끔 시험 문제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대방 동의 받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행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것, 상대방 없는 것. 자, 특정되어 있으면 상대방 있고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도달할 필요가 있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특정이 안 돼 있고 도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자, 요거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2편이 물권법이고, 그죠? 네, 3편이 채권법이에요. 그러니까 3편의 채권 행위를 통해서 2편의 물권 행위를 거쳐서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채권 행위, 그래서 매매. 그러니까 채권 행위의 가장 대표가 계약이죠. 네, 매매를 하죠. 그래서 매매에서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잔금 주고 등기 서류 교부하는 거예요. 잔금 주고 등기 서류 교부하죠. 네, 요것을 갖다가 물권 행위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편 채권의 뭐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마지막에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바꾸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매매가 무슨 행위? 채권 행위라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물권 이전 행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채권 행위는 약속이고 물권 행위는 이행이기 때문에 채권 행위는 장차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고 물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채권 행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어디서 차이가 있냐면은 타인 권리 매매했을 때 이게 키워드가 돼요. 자, 타인 권리를 매매한다. 네, 우리는 살면서 남의 것을 판다 그러면 정신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뭐하다?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분권 없는 자예요. 그죠? 처분권 없는 자가, 그죠? 매매는 무슨 행위죠? 채권 행위. 요거는 뭐하다? 유효하다고 봐요. 근데 처분권 없는 사람이 잔금하고 등기서류 바꿔줘서 등기해 주는 거 있죠? 이건 효력이 없겠죠. 그래서 처분권 없는 사람이 약속 채권 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사람이 잔금 주고 등기서류 줘가지고 등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인과 무인은 원인이 X면 결과도 X라는 것이 유인이고 원인이 잘못돼도 결과는 관계없다는 것이 무인행위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식과 분류식이 있습니다. 자, 요식은 방식을 갖추란 얘기고 분류식은 방식 갖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 자유 원칙상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라는 것.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가 전부 다 불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는 거기 뭐 혼인, 유언, 법인 설립, 엄수병이 등 그런 경우가 요식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상무상은 대가적 출연을 하게 되면 유상, 그렇지 않으면 무상이 되겠죠. 그래서 유상의 대표는 매매고 무상의 대표는 뭐다? 네, 바로 증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넘기셔가지고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데가 성립요건과 무슨 요건이다? 효력요건이에요. 자, 일반적 성립요건과 일반적 효력요건만 할게요. 자, 성립요건이 있어요. 성립요건. 자, 성립요건. 자, 글자를 해볼게요. 못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성립이다라는 단어를 쓴다. 무슨 불성립? 갖추면 뭐라 한다? 성립했다는 말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당사자가 존재한다. 두 번째가 목적이 존재한다. 세 번째가 뭘까요? 네, 의사 표시가 뭐한다?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셋 중 하나가 빠지면 불성립, 갖추면 성립.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그 다음 코스가 뭘까? 네, 효력 요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효력 요건. 효력 요건. 효력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 들어가서 글자 그대로 해봐요. 효력이 없다. 그러면 없을 무자 무효다 쓰시면 되죠. 효력이 있다. 이게 뭐예요? 유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당사자가 효력 요건에 의사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 능력 가질 것. 권리 능력은 말씀 안 드립니다. 두 번째, 목적이 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을 것? 타당성 갖출 것. 다음,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이 효력 요건 못 갖추면 무효 아니면 뭐다? 유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불성립과 무효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무효는 성립 위의 문제죠. 따라서 첫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불성립과 무효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것. 결국 무효인 것은 성립 후의 문제라는 거죠. 성립 후 문제. 그래서 불성립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효한 단어가 없다는 거죠. 성립이 돼야지 무효한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효인 계약은 성립 후의 문제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을 했다는 얘기죠. 그걸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틀입니다. 틀. 그 다음에 이제 무효도 지금은 당장 안 나옵니다만은 무효도 나중에 두 가지 있습니다. 1, 2. 유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3, 4. 1번은 불확정 무효라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불확정 무효. 지금은 뭔지 몰라도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몇 바퀴 해서 돌면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중에 알 거예요. 세 번째는 유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확정 유효가 있고 네 번째는 확정 유효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시험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유효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정 유효가 아까 살짝 언급한 거 있었죠. 아까 제가 행위 능력 없는 자들은 아까 취소란 단어 썼고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란 단어 썼었죠. 그죠? 이 취소는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이 의사 능력 없는 것은 2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2번.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확정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하면 전부 다 2번 확정 무효 내용을 놓을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자가 있는 경우도 내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쨌든 효력 요건 못 갖추면 무효 아니면 유효인데
불확정무효, 확정무효, 불확정유효, 확정유효 네 가지 나중에 나눌 겁니다. 지금 당장 눈이 안 들어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과 뭐예요?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가지고 놀고요.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는 이제 특별 성립 요건이라든지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총칙은 뭐에 가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립. 뭐에 가는 거? 불성립. 반대는 뭐고? 성립이고. 성립한 다음에 뭐다? 무효하고 뭐다? 유효.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책 순서가 이 목적에 먼저 나와요. 목적. 요거는 아까 주체에서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주체에서 구체적 시험범위 아니지만 어쨌든 나왔던 거고, 책 순서가 이제 요거 하게 되면 요 목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의사표시가 나와요. 의사표시 요거 불일치 하자 있는 거.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에 보시면 거기 기억에 대리 나올 거예요. 대리. 그죠? 대리 나와요. 책 순서가. 대리권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거기 조건하고 뭐예요? 조건하고 기한이 있죠. 조건 기한이 있죠. 네, 책 순서가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목적, 의사표시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 요거는 일반적 효력 요건을 얘기하고, 요 뒤에 것은 특별 효력 요건 따라서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책 순서가 요거.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 효력 요건과 무슨 요건? 특별 효력 요건 따라서 공부한다. 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4번에 법률행위 목적 나오죠. 목적 나옵니다. 왜? 의사 능력, 행능 앞에서 했거든요. 그럼 이제 목적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은 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 뭐요? 타당성 갖출 것. 그래서 빨리 얘기하면요, 확가적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적타요? 네, 당사자, 자, 의사 능력하고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은 이미 결정 아까 했었고, 이제 목적 들어가서, 자, 순서적으로 뭐 있습니까? 지금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 뭐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성 갖출 것. 자, 이거 가지고 놀아보자. 그런 얘기죠. 이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용을 얘기해요. 네, 아까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이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자, 효과가 뭐냐는 얘기죠. 목적이 당연히 돈 주세요. 대금 청구권이고요. 매수인이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물건 주세요. 재산권 청구권이다. 그 얘기예요. 그 목적 내용이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성 갖출 것,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목적 내용이 제대로 못 갖추게 되면, 아까 했습니다. 여기 무효 아니면 유효. 여기 들어가서 구체적, 불확정무효, 확정무효, 불확정유효, 확정유효 어딘가 들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목적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확정은 계약 당시 확정돼도 좋고, 장차 확정돼도 좋다. 됐습니까? 만약에 확정하지 못한다면 무효가 되겠다. 이 무효는 뭐예요? 확정 무효를 얘기한다. 다음,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 근데 갑자기 여기 가로 2번에 법률행위 해석 기준 나왔네요. 해석 기준. 네, 목적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 기준으로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뭐다? 네, 목적이란 목적. 당사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두 번째가 뭐죠? 네, 사실인 관습 가지고 해석해 본다. 세 번째는 자, 임의 규정이란 타이틀 나옵니다. 임의 규정. 네 번째는 뭐죠? 신의칙 나오죠. 시험장 가서 해석 기준 순서를 만약에 한다면 한 글자 따서 기억하시면 목사, 이게 참 얘기 못 하겠습니다.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보다도 더 먼저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요때 조심할 말이 뭐냐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한다는 거.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만약에 명확하다면, 당사 의사가 만약에 명확하다면 사실행 관습도 배제할 수 있고요. 임의 규정도 배제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사실행 관습이 임의 규정보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이때 키워드가 뭐냐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한다는 얘기죠. 그럼 뒤집어서 당사자 의사가 만약에 뭐하다면 명확하다면 사실행 관습도 필요 없고 임의 규정도 배제할 수 있다는 요 이야기를 잘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실행 관습하고 임의 규정 그 두 가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에 이제 가능 갑니다. 가능은 반대말이 뭘까요? 네, 불가능이죠. 그러면 불능이 되겠네요. 가능의 반대말은 뭐다? 불능. 네, 가능 불능은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결정하지 물리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 통념. 자, 불능이 있습니다. 거기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네, 자, 일단 볼게요.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 나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이런 기준을 잡을까요? 네, 다른 건 없고요. 계약한 날을 기준 잡아서 계약 기준 전에 건물이 몽땅 화재가 났다. 전에 계약 기준 후에 건물이 몽땅 화재가 났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원시적 불능이고 이게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인 경우는 계약은 성립은 했습니다. 근데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계약이 성립은 했습니다. 근데 무효입니다. 보세요. 무효가 되려면 성립된 다음에 된다고 그랬죠. 성립된 다음에. 따라서 이쪽에 원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했으나 효력이 없고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 당시 목적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계약이 성립도 했고요. 또 계약이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고 원시적 불능은 총칙에서는 원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란 얘기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그런 얘기죠. 숫자를 개면 이 무효가 2번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효라는 것은 4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네, 이래 해놓고 나서 무효일 때, 유효일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법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논의가 됩니다. 다음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체불인 경우는 이행불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채무자 잘못이 없을 때 체불이 아닐 때는 위험부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놀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나중에 계약법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계약법에서 다시, 즉 채권법 계약법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이 제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총칙에서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능은 요 정도에서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적법입니다. 적법. 네, 적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그럼 적법이 도대체 뭘까? 글자에서 놀아볼게요. 자, 적법을 여기다 이렇게 빼볼게요. 적법이 뭘까? 가만히 봤더니 이 법이 강행법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강행법규에 뭐 할 것? 적합할 것. 그러면 강행법규의 반대말이 뭔가 했더니 임의법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임의법규하고 강행법규가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자, 법을 갖다 다시 할게요. 요 법을 갖다가 자, 민법상은 사법이죠. 민법상은 무슨 법규랑 강행법규랑 임의법규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행법규는 달리 정하면 안 되고요. 임의법규는 당사자가 달리 정해도 괜찮은 조문이 바로 뭐다? 임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권법은 주로 강행법규가 주로 많고요. 채권법은 주로 임의법규가 많을 것이고, 다음에 이제 공법상 법이 공법일 때, 공법은 당연히 이건 무슨 법규가 되겠습니까?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겠죠. 근데 이 강행법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속이 목적인 경우, 단속. 그 다음에 효력까지 아웃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일 때는, 단속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하겠죠. 이쪽도 당연히 처벌합니다. 위반했을 때는. 처벌했는데 여기는 단속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효라고 봅니다. 근데 효력 규정은 계약 자체도 아예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로 가는 게 효력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판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건 판례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효력 규정과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거 간단히 들면 이 단속 규정의 이해가 뭐냐면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명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이 중생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단속 규정의 가장 대표적 예고, 효력 규정의 가장 대표적 예는 법정 수수료, 중개사법 있죠. 수수료 받았는데 플러스 알파 집어넣은 경우 있죠. 이 알파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법정 수수료 플러스 알파, 요 알파 약정은 효력 규정 위반돼서 무효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이 유효라는 것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법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타당성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타당성. 네, 이 적법성과 타당성 차이가 뭘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십니다. 이 타당성은 법조문상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그 다음에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네, 그래서 타당성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것도 무효고요. 이것도 무효입니다. 다 똑같이 2번 무효입니다. 그럼 무엇이 반사회질서인지는 조문에서 확인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 반사회질서 유형이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관념에 반한 행위,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점이 있을 거예요. 적극 가담. 자, 하나 기억해 두세요. 네, 적극 가담 이중 매매 하나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올 사례 문제로서 아주 좋은 겁니다. 적극 가담 이중 매매 꼭 좀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륜에 반한 행위 있습니다. 인륜에 반한 거,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내연내게 한 증여. 자, 이건 뭐냐면 첫 관계예요. 첫 관계. 부척 관계 종료를, 그죠? 해제 조건으로 뭐 하겠다? 증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즉 관계를 끝내지 말고 계속 나가자,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입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아닌 것도 있어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자, 허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시험 보다가 만약에 허위란 단어가 보이면 이거는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이 조문으로 다루지, 이것을 103조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 103조 무효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 강박이라는 거 혹시 나와요. 강박이 나오면 110조 취소의 문제로 다루지, 103조 무효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 또 양도소득세 이런 말 나옵니다. 이것도 양도세 나오면 이것도 역시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여러분들 다운계약서 쓰는 경우 있죠. 이것도 103조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3조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령이 있습니다. 104조. 네, 요거죠.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으로 봅니다. 103조 예시 규정으로 봅니다. 자, 거기 몇 가지 체킹하실 것이, 거기 4번 꼭 좀 기억하세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행위처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자,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판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환이 있는데 104조는 가능한데 103조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둘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죠? 무효행위 전환은 104조는 적용이 되는데 불공전환 법령 했는데 반사실서 법령에는 안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최근 판례고요. 그 다음에 5번 있습니다. 5번 대리인을 통해서 만약에 계약을 한다. 대리인. 그럼 순서 해볼게요. 책 순서가 원래 궁박, 그 다음에 경설, 무경험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으면 네, 궁박 맨 앞에 건 궁박은 본인, 경설, 무경험은 누구다? 대리인. 그래서 경무대라고 합니다. 청와대 옛 이름이 경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궁박은 본인이고 경설, 무경험은 누구다? 대리인. 가끔 막 섞여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5번 정도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경매에서 폭리란 말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경매에서 폭리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7번에서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겠죠. 7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체킹, 궁박경설, 무경험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네,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일일이 다 뭐한다?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에 보시면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 네, 그래서 11번 보시면 자, 상대방이 꼭 이어는 폭력의 악의가 있다는 거 있죠? 그것도 꼭 좀 기억하세요. 자, 판례 있습니다. 증여는 10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행위는 폭리입니다. 폭리. 자, 폭리가 되려면요, 기부, 앤 테이크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증여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어요. 받는 게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증여에서는 104조 폭리란 말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가 말한 건 뭐죠? 목적, 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사자가 나왔죠. 그죠? 당사자. 두 번째 이제 목적이 나왔죠. 그럼 세 번째 나올 게 뭐겠습니까? 의사표시죠. 그래서 5번에 의사표시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표시요?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하고, 네,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네, 하자가 없을 것. 지금 순서한 겁니다. 목적이 뭐다 지금?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네, 그럼 여기서 써볼까요? 목적은 뭐 할 수 된다? 네, 확정해도,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제 그 다음 코스가 뭐겠습니까? 이제 의사표시입니다. 무슨 표시요? 의사표시. 네, 그러면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의사표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의사와 표시가 뭐 할 것? 일치해야 되죠.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것하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겠죠. 다음, 불일치를 피해자가, 자, 첫 번째 알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고 하는 것이 있겠죠. 자, 이 알고 하는 것을 요것만 고치면 돼. 이걸 허위 표시라 한다. 모르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음, 허위 표시를 혼자 했다, 단독으로 했다. 그죠? 두 번째, 짜고 했다. 이 짜고를 갖다가 어려운 말로 고친 말이 통정입니다. 자, 혼자 했다, 짜고 했다 합시다. 이렇게
그래요. 허위 표시를 혼자 했다, 짜고 했다. 허위 표시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짜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 혼자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단독 허위 표시다. 짜고 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게 뭐냐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랍니다. 이게 뭐냐면 사기가 들어오게 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상태에서 하겠죠. 그러면 법조문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법조문상. 네. 요게 107조입니다. 요걸 책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몇 조? 107조입니다. 107조. 통정의 표시가 108조입니다. 착오가 109조입니다. 사기 강박이 110조입니다. 110조. 그러면 잘 보시면 조문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107, 108, 109, 110조 간다는 얘기죠.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 분류를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제 107조, 108조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가로 2번에 보시면 제목이 많습니다. 비진이 표시도 있고 거기 특히 단독 허위 표시란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표시다? 단독 허위 표시도 기억하는 것이 시험 볼 때 훨씬 유리할 거예요. 무슨 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슨 표시로 단독 허위 표시로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의가 있습니다. 의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진의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죠. 네. 이 진의 해석 방법은 진짜 의도가 아닙니다. 진짜 의도하는 것을 바깥으로 표시한다 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소극적으로 표의자 생각을 의미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의 뜻 조심하시고요. 디귿은 단독 허위 표시는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우측 효과가입니다. 허위 표시를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으니까 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뭐하고 유효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통정은 둘이 처음부터 짰습니다. 짰다는 것은 서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당사자끼리는 항상 무효가 될 겁니다. 같이 비교하시는 게 좋아요. 서로 짰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 불일치를 알고 있다. 여기는 모르고 있다. 모를 수도 있고 알 수 있으니까 원칙유효 예외 무효. 이쪽은 뭐다? 항상 무효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원칙 유효는 무효는 자 악이에요. 알았거나 악이 또는 뭐다? 알 수 있었을 경우 유가실일 때 무효가 되고요. 그럼 유효가 되려면 다 뒤집어야 돼요. 악이도 아니고 선이 또한 뭐다? 무가실일 때 유효가 되는 거. 자, 요거 차이점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입증 책임 나오면 무효 주장하는 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효력 요건. 한쪽은 무효다. 한쪽은 유효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 다시 효력 요건 가지고 한쪽은 유효다 주장하고 한쪽은 무효 주장하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관계입니다. 네, 당사자끼리 무효가 돼도 건너간 제3자가 있으면 제3자는 선의는 보호를 받고 악의는 보호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는 말을 쓸 겁니다.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네, 이게 단독 허위 표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 세 가지는 여기 네 가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공법행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뭐 하지 않는 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네, 신분행위 뭐 하지 않는다는 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공통점.
공법행위 적용하지 않고 신분행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적용범위 보시면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는 언제나 유효가 된다. 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적용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뭐하다? 유효. 자, 신분행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단체적 행위, 상법상도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추가, 공법행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단독 허위 표시 얘기고요. 다음 통정 갑니다. 통정은 서로 짜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짜고 했다는 거. 따라서 당사자끼리는 항상 뭐다? 무효.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무효는 불법 원인급여는 아닙니다. 무슨 급여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원인급여는 아까 여기 타당성 무효 있죠? 네, 여기만 불법 원인급여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불법 원인급여 아닙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제3자 관계입니다. 무효가 되더라도 역시 제3자가 뭐일 때 선이 있고 악일 때 있으면 누구는 보호받아도 선의는 보호받아도 악의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상대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충 설명드리면 선의 제3자 해석하는 겁니다. 선의 제3자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을 크게 보호막을 세워놓고요. 자, 108조 선의 제3자 보호하는 겁니다.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네, 선의는 추정된다. 이게 유리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선의만 있으면 돼요. 선의 유가실, 선의 무가실 다 보호된다는 거. 선의 병이 보호가 되면 정의 악이라 할지라도 보호가 됩니다. 이걸 나중에 방패라고 합니다.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같이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자, 요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를 보호막 쳐놓고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108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별 개념으로 은닉행위랑 비교하겠습니다. 은닉행위. 자, 통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부에다가 기재했다. 기억해 두세요. 이때 증여는 은닉행위입니다. 은닉행위. 숨겨진 행위로서 유효로 판단해 주고요. 가장행위는 가장 매매가 되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해 주고요.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기억해 두세요. 증여, 숨기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을 때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네, 다음은 착오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